네,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법률 사례들만 골라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봉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8월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덥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피서지로 계곡으로 바다로 이렇게 많이들 떠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네.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니까요. 왠지 네. 법적 분쟁보다는 로맨틱한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휴가철에 어렵게 해변에 콘도를 예약한 김 씨.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왔는데요. 저녁에 도착해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던 건데요. 콘도 전용 주차장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콘도 주차장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콘도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뻔하니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콘도 측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많은 승용차를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하겠어요. 그것도 밤에.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 자기 자신이 결국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차에서 밤새도록 셀 수도 없고 요즘은 CCTV가 다 있어서 네. 콘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김용민 MC 예. 말씀이 맞습니다. 야,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니, 밤새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대놨는데 예. 만약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이 콘도에서 운영하는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면 더더욱이나 네. 네. 콘도에서 운영하는 곳에 세웠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먼저 운 좋게 네.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해자를 찾았다면 그 가해자한테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콘도 측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렇게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차량을 가져오면 내가 관리해주겠다 이런 뜻을 표현한 것을 봐서 그렇군요. 이 만약 근데 그 차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이용 시에는 뭐 이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네. 뭐 관리인이 있는지 아. 이런 게 있어야 관리하겠다는 어떤 뜻이 표현된 것이니까 아.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관리자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관리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게 굉장히 큰데요. 네. 관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와 그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의 차이에 따라서 주차장의 종류를 나누는데 그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 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예.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장에 관리자가 있고 CCTV가 있고 더더군다나 돈을 받는다면 유료 주차장이라 그러면 네. 그만큼 어떤 이용자한테는 그 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겠죠. 그 경우에 만약에 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예. 관리인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차장법이 있는데요. 주차장법에 따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보지 않으시면 절대로 외우시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주차법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유료 주차장이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맡긴 경우에는 네. 어찌 됐든 그 배상 한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일단 배상을 받을 청구할 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주차장에서 한 번쯤은 차가 긁혀져 있거나 아니면 사이드 미러가 약간 뭐 부서져 있거나를 네.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네네. 알려드릴 텐데요. 이 주차장의 경우에 출입구에 만약 차단기가 있다. 예. 네. 그러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차단기요? 예. 차단기가 핵심이군요. 왜 그러냐면요. 차단기가 있다는 거는 CCTV로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올리든지 네. 아니면 차단기 앞에 관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차단기가 있으면 대부분 유료인데요. 예.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차 관리인이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네.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뭐 가해자를 만약 찾지 못한다면 예. 그러면은 주차장 측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네. 너무 뭐 차량이 많고 바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아무런 공터에 차를 댄다든가 아니면 길가 주차장 중에서도 길가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도 네.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 있고 없는 주차장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네. 그런 관리인이 없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하시게 되면 네. 배상 책임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즘 어딜 가든지 그 발레 파킹이 많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럼 발레 파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발레 파킹의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쉬운 예, 거예요? 배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열쇠를 주고 차를 직접 운전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주차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하기 때문에 네. 차를 완전히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넘긴 이후부터 열쇠를 다시 돌려받는 때까지 생긴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 발레 파킹을 맡긴 차량이 파손됐을 때 관리요원과 이를 고용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판례도 있습니다. 예. 이건 유료 주차장에서 똑같은데요. 어떤 네.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댄다면 열쇠를 맡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쇠를 맡겼다 그러면 예. 그 순간부터 차는 완전히 그 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책임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관리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차단기를 인식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군요. 네. 이 임시 휴일인 14일에요. 부산 해운대 일대 해수욕장에만 네. 약 40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름 휴가지로 선호하는 곳 바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이 해수욕장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 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예. 두 번째 사례 화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장 씨. 그런데 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폐장된 사실을 모른 채 수영을 즐겼습니다. 자, 운이 없게도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고 바위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입원비에 추가 진료비까지 발생하니까 장 씨는 소송을 결심했는데요. 과연 장 씨는 해수욕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장 씨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니까 네. 이것도 보상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잘 가서 보시면 예.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해수욕장에 네. 가시면 그 수영 금지되는 양쪽 끝 부분에는 가지 말라고 출입금지 편말이 반드시 그렇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어서 네. 수영하기 안 좋은 파도가 거세다든가 바위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없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 해양수산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해수욕장이 358개가 있는데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장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소홀히 했던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이 수영금지 표지판 문제가 아니라요. 예. 사실 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죠. 조심을 예, 하기 많이 때문에. 조심하시죠. 근데 이제 더 많은 경우가 해수욕장을 다니다가 깨진 유리병 아니면 조개 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발을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네.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다치는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요? 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예, 예. 많은데 해수욕장에서는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해수욕장이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는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하시면
일단 사고 사실 확인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네.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딴 데서 집에서 사고 발생하고 해수욕장에 그러면 안 네, 되니까. 네,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갖다 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아주 작은 사고부터 사망 사고까지 뭐 최대 뭐 몇억 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시면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예. 내가 여기서 다쳤다, 사고가 났다라고 사고 사실 확인을 일단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급하게 먼저 치료를 받으시던 나중에 치료를 받으시던 먼저 그 사고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자체나 뭐 그 해수욕장 관리사무실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 네. 그렇게 하시면 안내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장 씨의 사례가 네.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럼, 저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유의할 점은 없나요? 이게 분명히 좀 궁금한 게 그냥 이렇게 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나 사고 났으니까 빨리 가서 해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이 예. 아주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네. 기간이 6월부터 8월. 그러니까 예.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간에는 이렇게 쉽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유의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 말고 이제 또 다른 해수욕장의 그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해수욕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자물쇠가 있는 함에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흔한데요. 뭐 예컨대 한 1,000원을 내고 물건을 유료에 맡겼는데 나중에 없어졌다고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물건이 아주 비싼 물건이었어요. 명품 벨트, 네. 무슨 명품 구두였다. 그러면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물건 그 자체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벨트, 일반적인 구두값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에 가면 그 몸을 씻을 때 1,000원 내고 몸을 씻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명품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명품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예. 미리 알리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비싼 물건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 보관자한테 미리 알려서 예. 그러면 보관 받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보관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고가품을 보관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 알렸다 그러면 그리고 네. 보관했다면 당연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찌 됐든 이 휴가 가면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소지품을 들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즐겁게 이 휴식을 위해서 떠나는 피서인데 네. 안전사고나 분실, 뭐 도난 사고로 오히려 우울해져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네, 이봉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